이제 면역제라는 약물을 이제 이식하게 되면 먹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고민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게 도대체 약 때문에 생긴 거냐, 원래 그런 거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약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솔론도, 메칠론, 칼코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밑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피부가 얇아지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상 출혈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 때문에 생긴 아주 흔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또 오래 복용하게 되면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은 골다공증도 생기게 되고요. 또 다른 문제점이 꼭 스테로이드만의 단독의 문제는 아니지만 혈당도 올라가고 또 살도 찌게 되는, 체중도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다른 또 두 가지 큰 축을 이루는 게 이제 칼슘 억제제와 이제 마이크페놀레이트인데 사이클로스포린은 산디문, 사이폴, 임플란타 여러 가지 약물이 있고 타이크로무스도 프로그라비랑 타크로벨 약물들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칼슘 억제제도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장 자체에 대한 독성도 있을 수 있고요. 혈압도 좀 올릴 수 있고 특히 경험하시는 걸로는 손떨림이 좀 잘 생기죠. 이렇게 손이 좀 수저들 때 손 떨린다. 남이랑 악수하면 왜 너 손 떠냐 이런 말 듣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손발도 좀 저릿저릿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처럼 이것도 혈당도 상승시키고 또 이제 이식 후에 당뇨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콜레스테롤도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칼슘 억제제지만 주로 이제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에는 잇몸도 좀 커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털이 많이 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구렛나루 아니면 코털 같은 게 생기셔서 이제 약 먹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타크로메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탈모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초반에 주로 생기고 나중에는 대부분 다시 다 괜찮아지는데요. 그래서 같은 종류 약물이지만 조금 다른 주된 부작용들을 많이 겪게 되고 마니쿠펠로니티는 셀셉이나 마이렙트, 마이폴틱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 주로 큰 부작용들은 없지만 복용 후에 속이 불편하다, 배가 아프다, 설사한다 이런 위장관 부작용들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 예를 들어 셀셉 마이렙트를 복용하는 분 마이폴틱으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편해지실 수도 있고요. 또 가끔 이제 이 마이코페놀레이트 계열 약물들은 약물을 줄이자 끊자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도 빈혈이나 백혈구 또는 혈소판 감소증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용량을 줄이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답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 한 10개 정도를 뽑아보고 과연 답이 뭘지 생각해 봤는데요.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고 또 꼭 끓여 먹어야 되냐 묻는 많은데요.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식신장은 탈수에 상당히 취약하고요. 뒤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을 받게 되면 원래 콩팥은 우리 몸의 신경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피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말고도 신경계통에서 뭔가 좀 이상하거나 좀 비정상적이면 관리를 하는데요. 내가 이식을 받은 콩팥은 신경이 끊겨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내 몸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탈수가 되게 되면 그야말로 노출될 수밖에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상이식 환자는 하루에 한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를 좀 필요로 하고요. 특히 한 6개월 이내에는 면역억제 용량이 아직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1년째까지 서서히 감량을 하다 보니까 특히 6개월에는 좀 높게 되고 물뿐만 아니라 특히 회 같은 거 이렇게 조리하지는 음식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 조절을 어떻게 하냐, 이제 다 투석하셨었으니까 예전에 과일, 채소 지금도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식 후에는 다 느끼시겠지만 먼저 입맛이 무척 좋아집니다. 그래서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특히 이식 초반에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 쓰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좀 분해돼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적절한 단백질 보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칼륨인데요. 이식 후에 한 2달, 사실 시점을 잡기는 좀 애매하지만 칼륨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혈중에 우리가 피 속에서 재는 칼륨은 전체 체내의 총량이 한 2%밖에 안 됩니다. 결국 다 세포 내에 칼륨은 꽉꽉 차 있다가요. 이제 이식을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배설이 되면서 많이 나가긴 하는데 많이 차 있던 분들 또는 이제 이식했다고 야채 과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칼륨 혈증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그런 분들은 이식 초기에 칼리메이트나 카슈트를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분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과일, 채소는 결국 자주 병원에 와서 체크하실 테니까요. 환자 상태에 맞춰서 어느 정도 드셔야 될지 가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음식 말씀하면 매운 것 먹어도 되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매운 음식에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여기 매운 감과 통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금이 많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약물에 의한 영향도 있고 이식 후에는 혈압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금 염분 섭취에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또 매운 음식은 이제 장을 약간 좀 무리를 주게 되는데 이 면역제제의 흡수와 배설에도 혹시 또 어떤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운 음식은 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술, 담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커피까지 나오는데요. 술 한 잔 마셔도 되냐? 담배는 이런 질문 꼭 하십니다. 뭐 금주, 금연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술은 저희도 모르게 조심조심 드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식 신장의 수명도 단축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심혈관, 뇌혈관 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 또 이게 스모킹이 이제 위산과다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뜩이나 약도 많이 먹는데 또 위나 십이지장 궤양 등의 여러 가지 위장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 담배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술도 안 드시는 게 좋겠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해도 되나요? 물으십니다. 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구부러지게 되는, 자세가 구부러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한 달 지나면 그냥 단거리 운전 정도는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3개월, 6개월 시점을 잡기 좀 애매하지만 그 정도 지나면은 장거리 운전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던데 이제 3점식 안전벨트의 이 오른쪽 아래가 약간 눌릴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좀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사실 뭐 시간이 지난 후에는 버스 운전이나 트럭 운전하시는 이식 환자들도 꽤 많이 있으셔서 뭐 그 자체가 신장에 큰 무리가 되질 않겠지만 특히 이식 초반에는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다 경험을 하시겠지만 이게 이뇨작용이 있어서 탈수를 유발하게 되는데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식 신장은 탈수에 상당히 민감하고 자꾸 계속 마시면 탈수에 만성적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커피는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블랙커피가 아니라 믹스 커피를 해서 설탕이나 프림 섞여 있는 걸 많이 드시는데 설탕 프림에 예상외로 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반에 뭐 저희 이식 환자의 절반이 ESRD 환자의 절반, 신부전 환자의 절반이 당뇨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 또 당뇨가 없더라도 당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 되도록이면 커피 드실 거면 블랙커피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행도 이제 슬금슬금 가고 싶어집니다. 여행은 언제 가면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식 후 한 6개월 이내까지는 여행은 뭐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1년 되면 해외 나가도 되나요? 라는 또 질문을 하시는데요. 해외여행은 한 1년째까지는 제 1년이라는 시점을 긋고 대부분의 어떤 뭐 책에서도 1년이 거론되는 이유는 주로 1년째까지는 면역제제가 슬금슬금 낮아져서 1년 정도 지나면 그 이상으로 낮아지긴 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면역제제 농도를 낮춘 이후에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개념이 아닐까 싶고 대부분 해외여행 어디 가세요? 여쭤보면 동남아시아에 많이 가세요. 동남아시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건 위생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감염에 노출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좀 안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애완동물도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애완동물 키워도 되나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식 환자들은 애완동물 키우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 가지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꼭 키워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거 좀 명심하라고 얘기하고 돼 있는데 수의사에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하고 애완동물 접촉 후에는 손 씻고요. 그다음에 애완동물 자체에 대한 예방접종 이런 것도 규칙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식 받으신 분에 대한 예방접종은 하실 때마다 이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선생님들도 모르게 맞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인데요. 위에 뭐 홍역, 볼거리, 풍진, MMR이나 뭐 인플루엔자 백신 다 주사로 맞으시는 문제가 없는데 대상포진 백신은 워낙 이제 사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맞으시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한 종류고요. 그거는 맞으면 절대 안 됩니다. 생백신이기 때문이고요. 사백신, 그러니까 죽어있는 균 또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살아있는 균을 약독화시켜서 이제 주입하는 게 있는데 이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대상포진을 유발할 수 있고 저도 모르게 가끔씩 맞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덜컹합니다. 외국의 사례는 그런 주사를 맞고 전신적으로 온몸에 퍼지는 대상포진으로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들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새로운 약이 개발됐는데 효과가 좀 애매한지 아직은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고 국내에도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운동을 어떻게 하나요? 중요한데요. 운동은 사실 이식 전에 얼마나 운동을 하셨던 분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걷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걷기부터 천천히 진행하시고 주 3회부터 5회까지 늘려라. 처음에는 2, 30분 걷다가 서서히 늘려갈 거.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긴 한데요. 시간이 오랫동안 차츰차츰 운동을 많이 하셔서 실제 이제 1년 지나서 완전히 이제 내 생활에 다 적응됐을 때는 제 환자 중에는 축구 국제 심판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의 움직일까지도 우리 이식 신장이 허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내 몸을 단련시키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식하고 한 1년째 얘기고요. 이제 좀 나중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식한 콩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미국 데이터지만 그런 환자들의 포션을 보면 다른 정말 무시무시한 병들도 있지만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많은 30%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은 살았는데 이제 사람만 사망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대사증후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일반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것들을 다 한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당뇨에 가까운 거고요.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의 문제, 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 이제 한국말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사증후군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지만 기준까지 아실 건 없고요. 이 대사증후군이 우리 이식 환자들, 특히 신장 이식 환자에서 얼마나 많냐 보면 여기 숫자들을 제가 이렇게 빨간 박스로 넣어놨는데 보시면 적게나 20%, 많게나 60%까지도 대사증후군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연구를 보면 한 300명 정도 이식을 받은 이후에 이식 초기에 대사증후군이 한 전체 한 24%, 2년이 지나도 한 26%가 다 대사증후군. 결국에는 고혈압이 있고 비만하고 콜레스테롤도 안 좋고 당도 높고 이런 환자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사증후군이랑 여러 가지 합친 거니까 다 합친 것보다는 이렇게 따로 떨어뜨린 것만 한번 보면 이 비만, 오베시티, 비만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살고 죽는 게 차이가 있겠냐라고 봤을 때 이식 시점에서 이 BMI라는 게 체질량 지수입니다. 이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요. 여러분들 체질량 지수는 요즘에는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텐데 숫자가 클수록 결국에는 비만한 사람들인데 이식 초기에 비만하면 할수록 환자의 생존율이 차이가 있다. 누구에서? 이식받은 환자들에서. 다른 변수 다 빼고요. 단순히 그냥 살찐 것만으로도 이식의 장기적인 생존율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체중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식하면 체중이 많이 느냐? 실제로 늘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위에 이제 검정색으로 짙은 검정색이 비만이고 이제 약간 약한 회색이 정상이고 중간이 이제 그 비만과 정상의 중간인데요. 보시면 이식 초반에 한 9% 있다가 이식하고 좀 이식 후 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또 그 이후에도 오히려 이식 전보다 비만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만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약물의 영향, 또 식욕도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또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의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본인의 생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좀 필요하겠고요. 혈압도 한 부분인데 아마 혈압을 이제 130에 80이라는 기준을 들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예전에 한 연구를 보면 혈압이 130에 80 미만으로 잘 유지된 군과 그 이상의 군이 이 신장의 생존율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혈압은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많이 권고를 하고 있고 사실 대사증후군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혈압 조절, 당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그다음에 비만도 이런 거 다 합친 통칭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부분이 약에 의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스스로 생활 습관을 변화하고 칼로리도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려야지만 신장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희 신장 가이드라인에서도 130에 80이라는 기준을 이제 이식 환자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번 집에서 혈압을 재실 때 일반적으로 혈압이 140에 90이라는 기준으로 일반인에서는 적용하고 있지만 130에 80이라는 기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담이지만 미국에서는 재작년이군요. 130에 80이라는 기준으로 미국은 고혈압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130에 80 미만으로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에는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